오늘도 그 새벽부터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제가 연구했던 작업들 중에 이제 생면추상 쪽에 이 마테르를 이제 뭐 마크로스코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얇게 작업하시는 분보다는 김한기 선생님 그리고 박수근 선생님은 이제 임파스토 기법이 좀 독특하니까 이 작품들하고는 안 맞고, 특히 김한기 선생님의 그 생면 분할했던 작업들하고 항아리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기법을 쓰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 한국적인 맛을 위해 가지고 뭐 하얀 백자의 달 항아리라든가 그다음에 푸른색 뭐 이런 색을 많이 쓰시면서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정물화 같은 거 하신 거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두껍게 칠하는 기법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40년대, 50년대 이제 작업을 했던 그런 작업들인데, 이거 제가 연구했던 작업은 이거는 약 한 10호 정도 크기인데, 어, 여기서 설명하기에도 이제 좀 큰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이거를 이제 어디서 구했냐면 홍백화방에서 구한 거예요. 이게 지금은 없어졌죠. 너무 오래된 30년 전 그런 그 캔버스라, 여기 보면 르프랑에서 만든 캔버스인데, 사실 그 르프랑에서 이 캔버스 천도 만들었대요. 근데 저는 이거 이제 수입품인데, 이 직조를 보면은 거의 이제 벨기에제 직조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번트 시안나 계열이 살짝 오염이 돼 있잖아요. 제가 작업하면서 뭐 물감이 튀었던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천을 보면은 이 제가 콜라주를 한 게 보여요. 여기에 신문지하고 그다음에 일반 천 이런 거를 이 르프랑 캔버스지에 올려 붙여서 작업했던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이쪽 이렇게 면을 보면은 이때는 캔버스를 갖다가 옆면까지 제가 다 칠했거든요. 옆면을 칠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얼마나 오래됐나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홍백 화방이니까 3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 작업이 이제 약간 이제 먼지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제가 일부러 이 수업을 위해서 이걸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은 지금 이 물감은 말하자면 이제 제가 만들어 쓴 물감도 있고 기존 르프랑에서 만든 물감도 있고, 그런데 이 작업을 시작한 거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안 꺼내 보다가 이제 꺼내 봤는데, 이제 그때 연구했을 때 제가 이런 색을 분할을 하고 뭐 약간 톤을 약간 명도 차이를 내주면서 옐로우 계통으로 하고, 뭐 가운데 어떤 형태를 이렇게 놓는데, 옆에서 보면 약간 토로소의 얼굴의 그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즐겨 쓰는 메비우스의 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기법이 여러 개가 들어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렇게 깎아낸 자죽이 보여요. 이게 이제 조각도로 파낸 건데, 이 조각도로 왜 파냈냐면은, 이 조각도로 파내면은 원래 칠했던 옐로우 색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자세히 이따 크로즈업 시키면은 여기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게 보여요. 이 파여진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색을 이렇게 채워 놓는데, 이 원래 채워 놓고 또 이렇게 컬러를 칠하면은 또 이제 덮어지겠죠. 그런 걸 반복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어피리어링이라고 제가 전시를 2017년에 했었는데, 그 전시의 한지 작업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오일을 써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법을 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존경했던 우리 선생님들 그 기법을 많이 참조를 했어요. 김한기 선생님 작품을 많이 뭐 참고하기도 하고, 외국 작가로서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계시는데, 그 스타일 작품의 두꺼운 이 물감층,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조화스럽게 이렇게 되느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아코프나 이 뭐 한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폴리아코프의 그 생면 추상 이런 거를 이제 참고를 많이 했죠. 그리고 뭐 이쪽 이렇게 상하단을 나누는 건 기법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뭐 원을 두르는 기법 이런 기법을 쓰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그 이 속에 또 오방색을 놓거든요. 이 오방색을 넣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김한기 선생님 특히 많이 넣으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오방색 시리즈를 하면서 그 예전에 또 제가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 미술의 영향이 있는 거죠. 오방색은. 그 오방색은 이제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좌측은 청색이고 우측은 백색이고 남쪽은 빨간색, 북쪽은 검은색, 가운데는 노란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일종의 이제 방위를 나타내는 뜻이죠. 그래서 가운데가 노란색은 왜 노란색이냐면은 그 이제 중국의 어떤 주작이나 아니면 그 전에 고서의 어떤 그 내용에 따르면은 이 노란색은 그 이 사람의 색이다. 그러니까 중앙에 넣는 거예요. 사람이 주가 되는 거지. 그 중에서도 나라를 만약에 다스린다면 황제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 금색 그 이 골룡포를 입었잖아요. 골룡포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거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색을 나누기도 했었다고. 그렇듯이 이제 이런 생면추상이나 이런 색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은 색의 그 어원, 그러니까 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생면추상의 그 변화가 많아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이슬람 문화다 그러면 이슬람은 물이 없잖아요. 사막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숭상시했다고. 그래서 물을 숭상시하는 색은 뭘까요? 청색이죠. 그래서 그 청색이 뭐 예전에 그 중국의 도자기가 지금 청화백자가 유명하지만 그 청화백자가 탄생하기 전에는 전부 다 철화백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화로 쓰면은 이 선이 잘 안 나와.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도자기를 구우면. 근데 청색은 살짝 그 터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이 그 도자기 청화백자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유럽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이제 동인도 회사가 그거를 뭐 이 유럽으로 실어 날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그 전 세계의 은혜의 거의 반 이상이 중국을 통해서 교류가 됐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이 소위 얘기하는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도자기의 신화가 깨진 건데 아무튼 그런 그 이 세계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로 오면서 이제 백색을 숭상했잖아요. 불교를 이제 이 배척하면서 이 조선시대에는 흰색을 숭상했다고. 이렇듯이 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니까 화가로서 그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요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 기법 연구나 이 어떤 그 이 역사나 어떤 이런 공부는 화가들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요즘 세상에 이제 패러다임이 없어진다 했고 나는 뭐 이 저것만 잘하면 돼. 나는 축구만 잘하면 돼. 나는 달리기만 잘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고. 그 뭐 하여튼 그 이 축구든 뭐 달리기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자기 발전을 자기의 그 어떤 세계를 더 진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림만 잘 그리면 돼? 그럼 그림만 잘 그리면 기능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역사학이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르네상스 시절의 그림이라든가 중세 시대, 그다음에 근대 시대, 그다음에 현대 시대의 그런 맥락을 같이 하는 그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10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이 물감의 층을 갖다가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돌도돌하고 이렇게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마티에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질감이죠.
뭐 굳이 그거를 영어로 얘기하고 불어로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뭐 웬만한 거는 이제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 기법을 그 연구를 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렇게 색면 분할을 할 때는 이 중간면, 밝은 면, 어두운 면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이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면은 형태가 드러나게 하려면 색깔에 단차가 있어야 되거든. 그 단차를 이용하려면은 어떤 기법을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면을 둘 것인가, 중간면을 아예 안 둘 것인가, 그리고 이 속에는 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속은. 이 미리 칠해놓고 덧칠하기를 하면서 남겨놓을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완성이 될 때쯤 돼서 나중에 후터칠을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스스로 결정해 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터치를 남겨놓으면서 이 면을 이렇게 좀 덮어 나갔던 스타일은 이 마테리얼가 질감이 깊어요. 왜냐면 그 시간차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 기법을 쓰려면은 하루 이틀에 되지 않거든요. 무려 10년이 넘게 이걸 칠한 거니까요. 천천히 말려가면서 또 뜸들이고 또 생각을 가다듬고 또 어떤 색이 필요한가에 의해서 또 나타내고 그다음에 오염된 부분은 스스로 이제 막 고쳐 나가고 하면서 천천히 하는 작업들이라고. 물론 이거를 단기간 내에 작업을 한다면은 한 4, 5개월이면 작업을 하겠죠. 빠르면 3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작업을 진행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기법은 뭐냐면 이건 붓으로 한 거예요. 이 나이핑 기법이 아니라고. 붓으로도 칠하면은 그 요철의 높은 부분은 계속 묻어 나가고 그 밑에 부분은 안 묻겠죠. 그래서 그 단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단차가 생겼을 때 그 속에 있는 색깔이 만약에 푸른색이다. 그럼 푸른색이 살짝 남겨놓으면서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처리를 한다. 후처리는 뭐냐면 이제 다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완전히 말랐어. 그래갖고 제가 여기 칼로 벗겨내고 있거든요. 칼질을 했다고 여기다가 이 조각도로 칼질을 한 다음에 이 속에다 물감을 메꿔 넣을 거예요. 이런 거는 무슨 기법이라고 하냐면은 이 우리가 이제 상감 청자라고 하죠. 청자를 만들 때 그 비색을 넣기 위해서 그 선 같은 거를 넣기 위해서 거기를 파낸다고. 그 파낸 속에다가 백토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운항문 이 무늬가 나타난다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쓸 때 이제 그 거기서 응용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생각해낸 건데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속에 칠했던 색깔들이 보인다고 슬쩍슬쩍.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남길 것인가 안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 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일단은 요 작품만 놓고 보면은 지루하니까 제가 좀 딴 것도 좀 보여드리고 이제 그럴게요. 이거를 옆으로 해서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이거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뭐 하여튼 7kg가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이 그 면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거꾸로 돼 있는 건데 이거 돌릴 거예요. 이제 화면을 돌릴 건데 이 지평선에 떠 있는 오메가의 그 해라든가 이런 것도 살짝 연구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그 느낌이 있는 그림을 갖다가 약간 반추상이라고 하죠. 일단 아예 없는 그 색만 가지고 한 로스코나 그런 사람들은 생면에 이미지가 없는 추상, 오로지 선이라든가 그런 것만 나타내는 추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질감을 많이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작가의 개인적인 뭐 소견의 그 역량으로 그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가령 이유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얀 캔버스에 그 수정말하고 블루를 섞어가지고 완터치로 한다거나 선을 넣는다거나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 작업은 오랜 시간과 그 다음에 물감층을 굳혀나가는 그 어떤 그 기법, 그 어떻게 생각하면 임파스토 기법으로 계속 그냥 그 즉시 칠해가지고 떡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하는 작업도 있지만은 그 임파스토 기법 자체도 천천히 하는 스타일의 작가들도 많이 계시다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박수근 선생님이시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들이죠. 그러니까 금방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10호짜리 이상 100호까지는 이 물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캔버스를 들어보면은 이게 마르기 전에는 뭐 거의 10kg 이상 나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마른 다음에 이게 6kg, 그러니까 4kg의 기름기가 말랐기 때문에 그 빠져나가는 건데 이 무게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다 그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감이 우리가 500mg 뭐 이렇게 팔잖아요. 그 500mg이 1kg가 되려면은 몇 개를 써야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이런 생면 추상을 할 때 두껍게 하는 그림들은 생각보다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16분. 이 작업은 이제 같은 시절에 같이 하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면을 분할을 하고 약간의 밝은 톤의 이 버밀리온, 이쪽은 완전 레드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메비우스의 띠를 넣고 그다음에 그 띠를 나타내기 위해서 칼로 파낸 거거든요. 지금 조각도로 팠어요. 이 조각도로 팔려면 유화물감이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안 파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돼야 그게 가능할지는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일종의 선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는 최초의 그 지평선에 있었던 그 선.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물감층을 계속 남겨 두면서 칠을 해왔던 이 흔적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이렇게 파낸 이런 기법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각도로 파내는 건데 이 생면에 보면 약간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노란색을 칠할 때 좀 두드러지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파내면은 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노란색 속에는 까만색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속을 보겠다. 계속 뒤집어 까면서 그 속을 보겠다라는 그런 내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 작업도 마찬가지로 뭐 같은 시절에 이렇게 했던 작업, 이 어떤 이 추상 중에서도 약간 이미지 추상을 어떤 식으로 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했던 작업이에요. 물론 이제 이 작업은 전시를 안 했어요. 이 작업은 전시를 안 하고 흰 것만 가지고 전시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가나화랑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이 생면에 대해서 전시를 안 해봤으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무려 한 5년을 작업해가지고 그 세 개를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거든요. 그 뭐 어디 발표하려고 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한 건데 그래도 5년간 연구해서 만든 작업들이기 때문에 심도 뭐라 그럴까 제 느낌상 제가 판단하는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이 좋다는 건 뭐냐면 이걸 달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 전시 안 했기 때문에 못 드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뒷면을 보면은 이 지금 보면은 이 뒷면에 이 사인이 돼 있는 걸 보면 85년서부터 99년까지 한 거잖아요. 1999년까지 한 거라고. 그러니까 2000년도 밀레니엄 시절에 내가 전시를 딱 출발하면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무려 거의 그 14년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34년, 5년이 된 거예요. 이 작품들은. 물론 여기에 이제 홍백 화방에 이니셜이 있는 거 보니까 인사동에 있는 지금은 사라진 옛날 화방의 이름이고 이제 캔버스는 르프랑을 썼고 그때 이제 제 사인의 특징이 나타나는 요 약간 우물라이트라고 하나 뭐 그런 표시가 있고 이런 게 이제 그때 그 시절에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색도 많이 변해 있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이 천도 콜라주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때 기법이 좀 비슷비슷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춰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이제 20분 가까이 되니까 엊그제 그 김학기 선생님 그 작품 그 연구 그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40분 가까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편집할 때 이 글자들을 밑에 자막을 표시하기 위해서 편집을 했어요. 프리미어로 이제 그걸 했는데 글자가 틀린 게 많더라고.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2시간 작업을 한 거거든요. 밤에, 새벽에.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을 해놔도 여기 밑에 자막을 처리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틀린 게 많은데 그거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 지금 뭐 유튜브에 떠 있는 그 자막에 그 일반 그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그 AI 자막은 틀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볼 수는 있는데 이제 제 성의가 부족한 그 틀린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만들 때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 생면에 대해서는 뭐 제가 추가되는 대로 계속 다른 작업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